디지털 포렌식 법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대략적으로나마 근본이 되는 이론에 따라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을 해석해서 적용한 판례를 보고 이해를 돕겠습니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가에 물으면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형소법 제308조의 2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이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이 적법 절차에 의한 수집인지를 대법원 판례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15일 선고 2007도 3061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내용인데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1.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2. 헌법, 형사소송법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예외적 요건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본이 되는 이론에 따라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강제처분의 필요성, 범죄 혐의 존재, 영장주의입니다. 먼저 강제처분의 필요성은 증거 수집과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압수수색의 필요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에 의해야 할 필요성까지 포함합니다. 즉 비례의 원칙까지 포함하는 거죠. 두 번째는 범죄의 태양, 경중, 대상물의 증거 가치, 중요성, 인멸 우려, 처분을 받는 자의 불이익 정도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며 의무 수사에 의해서도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불가합니다. 두 번째로 범죄 혐의의 존재입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로 범죄 혐의는 구속에서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최초 혐의, 즉 단순한 혐의로 족하고 두 번째 형소법이 구속에 관하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나 압수수색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출 및 영장에서의 제명 기재 요구 정도면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은 바로 압수수색은 대부분 구속에 앞서 행하는 대물적인 강제 수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영장주의입니다.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검증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며 긴급압수 등 제한적인 경우에 예외를 허용합니다. 지금까지 증거 수집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자, 판례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판례 첫 번째입니다. 대법원 2007도 3061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공소요지는 제주도지사가 그 사촌 동생과 도청 공무원들을 조직화하여 선거운동을 기획에 활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주된 쟁점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 제기 중 검사가 도지사, 비서관 한 아무개로부터 압수한 서류에서 결정적인 증거물이 나타남에 따라 압수 절차의 적법 여부 및 압수 절차가 위법한 경우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적법이었습니다. 이유는 압수물은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성질, 형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절차 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바꿔버린 겁니다. 여기서 견해는요, 비서관 가방은 압수수색의 범위에서 벗어난 곳에서 수집한 위법한 증거이기에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 적법한 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비서관에게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하다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두 번째 판례는 잘 보십시오. 연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판례 두 번째는 2011 4월 25일자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입니다. 제1처분은 검사가 제2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저장매체를 반출해서 대검 포렌센터에서 파일 전부를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에 복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에서 검사가 이와 같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자신이 소지한 외장 하드에 재복제한 행위는 참여권 보장이 없었기에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2처분 중 별건 위반 혐의 전자정보를 발견했다고 이를 문서로 출력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별건 정보를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해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앞에서 위법한 이처분을 근거로 한 영장, 그리고 참여권이 없었고 압수 목록 교부도 없었다고 해서 위법입니다. 위법이라고 한 겁니다. 게다가 3처분은 이처분에 따라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은 전자정보 중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들과 함께 출력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저장매체 전체 압수가 아닌 선별 압수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역시 여기에서도 참여권 보장이 없었고 관련성 위배된다고 해서 위법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개별 처분의 위법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취소 여부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전체 취소되었습니다. 판례 세 번째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5년 1월 22일 2014도 10978 위법한 절차에 의한 증거 수집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 통지 생략 등 당사자의 참여권 박탈, 이를 대신한 참여인이 없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하거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입법이 있었습니다. 랩탑 컴퓨터 및 하드디스크를 열람하여 피의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을 이미징하고 원본을 돌려줘야 함에도 원본 그대로 압수한 입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외적 인정사유가 적용된 판례입니다. 피고인들은 압수물 분석 과정 등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요청하지 않았다. 복구나 암호의 해독 등은 그 성공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그 방법이나 소요시간 등도 가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참여권을 완전히 보장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관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훼손하거나 조작을 가할 개연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참여권의 절차 위반 행위임에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례 네 번째입니다. 적법한 경우의 증거 수집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서버체 압수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1년 5월 26일 2009모 1190입니다. 여기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집행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범죄 사실과 연관된 건에 한해서 선별 압수가 원칙이나 관련성을 얘기한 거죠.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을 하며 절차 전반에 걸쳐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 수집 등 압수수색 전체 과정을 볼 때 적법했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형소법 제106조의 사망이 추가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사망의 내용을 보면요. 법원은 압수물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판례 5번째는요. 제가 분석했던 사건의 판결 내용입니다. 2017년도 9월 11일 1심 내용 중에서 예외적 인정 사유인데요.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고 피고인 측 항고는 기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증거 목록 순번 40번, 42번, 43번, 49번, 50번, 51번, 128번 기재의 각 증거의 경우 압수 목록 중에 디지털 증거 목록만 뺀 겁니다. 압수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등에 대한 열람, 탐색 또는 분석 과정이 피압수, 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계속적인 참여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등 첫 번째,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나 두 번째,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는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위 각 증거에 관하여 채택한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한편 그 외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증거들의 경우 첫 번째, 이와 같이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 자체가 아니거나 두 번째, 위법한 절차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오히려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 증거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는 전문 증거를 타인으로부터 들은 말이라고 했었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랬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전문 증거를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을 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형태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더 확실해졌고 많이 있어 보이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경험자 A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하면 직접 증거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 매개체인 전문자 B가 A에게서 들은 말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간 매개체가 전문자 외로 두 가지가 더 있죠. 진술서와 수사기관 조서인데요. 경험자 A가 작성한 진술서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 등도 다른 형태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고되는 것으로서 전문 증거입니다. 이 역시도 나중에 법정에 출석해서 밝혀야 증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진술서는 우리가 다루는 디지털 증거물, 즉 문자나 사진이나 영상, 이메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앞에서 공부했었는데요. 해당 그림으로 좀 더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 판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판례는 형소법 개정 전후 내용을 비교하고자 모두 다뤘습니다. 먼저 형소법 개정 전의 내용인데요. 이 당시는 진정 성립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자, 판례 첫 번째는 대법원 1999년 9월 3일 99도 2317 영남위원회 사건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 능력에 대한 최초 판례입니다.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 하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건의 경우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니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대법원 2015년도 7월 16일 2015도 2625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다룬 것인데요. 이 역시도 이메일 작성자는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언급했었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로그인해서 올린 게시물임에도 아니다라고 부정하면 처벌 안 받았었다고요.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개정 후 형소법 역시 성립의 진정성을 인정하면 처벌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립의 진정 부분에 대한 형소법 개정 전후 내용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 능력을 부정받겠죠. 그런데 개정 후에는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방법의 증명 및 특신 상태의 진술이면 이전과는 달리 증거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특신 상태의 진술은 이전 강의에서도 언급했지만 중요하니만큼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증거가 보관된 저장 매체, 즉 하드디스크나 외장형 USB, 스마트폰 등의 소유, 관리, 사용 관계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증거의 작성 일시, 장소에 작성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증거의 작성 전후에 그 작성에 사용된 PC나 스마트폰을 작성자가 이용한 사실 등이 입증되면서 변호사 또는 참여인의 입회하에 관련 데이터를 추출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다음은 전문 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여지껏 전문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전문 법칙을 너무나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곤란하겠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외 사유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곤란하거나, 두 번째,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되거나, 세 번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도 인정한다는 내용이 형소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 제314조는 증거 능력에 대한 예외 사유를 보여줍니다. 제314조 증거 능력에 대한 예외 조문을 보면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이나 질병이나 외국 거주나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진정성, 무결성, 원본성, 신뢰성이 보장되는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전 강의에서 공부했으니 간단하게 살펴본 후 해당 판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해당 증거가 특정인이 특정 시간에 생성한 파일이 맞는가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두 번째로 원본으로부터 증거 처리 절차 과정 동안 수정이나 변경이나 손상이 없었는가에 대한 무결성입니다. 세 번째로 실제 법정에 제출되는 원본과 다른 사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본성입니다. 끝으로 증거의 분석 과정에서 위변조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이 네 가지를 머리에 넣고 갑니다. 자, 판례 첫 번째인데요.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입니다. 사건 요지는 이렇습니다. 피고인 임 아무개는 2013년 5월 5일경 원 아무개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CCTV 영상 52개, 이것은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범행 장소까지 이 CCTV 등장 인물의 걸음걸이가 피고인과 동일하다는 연구학자의 감정서를 주된 증거로 하여 2013년도 8월 2일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무죄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위 CCTV 파일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파일 중 30개는 CCTV 저장장치에서 경찰관의 컴퓨터 등으로 반복 복사되었고 22개는 CCTV 화면에 재생되는 것을 경찰관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것이고 원본은 삭제되어 대조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증거 채집 당시 해시값 획득하지 않았고요. 봉인 절차 없었고 CCTV 관리자 입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다수 영상화면에 촬영 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표시된 것도 잘못된 일시였으며 사본 메타데이터의 생성 일자는 증거 수입일로 되어 있어 증명력도 훼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판례입니다. 사건 요지는 2013년도 5월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김 씨가 다른 참가자들과 서울 프라자 호텔 앞 6개 차로를 점거해서 약 1시간 25분 정도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증거로 당시 집회 장면을 찍은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집회 체증 사진에 원본이 없고 촬영자가 불분명하며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사본 사이 동일성과 무결성이 담보돼야 증거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증거로 제출한 체증 사진 파일은 원 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 장치도 미흡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2심은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원본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원본이 문건으로 출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돼야 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집회 체증 사진의 원본이 없고 촬영자가 불분명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디지털 파일의 경우 유변유됐을 가능성이 없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로 판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적법한 사례입니다. 1심의 사건인데요. 2007년 12월 13일 2007도 7257 역시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기서 주요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요.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 능력인데요. 저장 매체 원본 저장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성과 동일성. 두 번째로 저장 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이 되는 무결성. 그리고 저장 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이미징 매체 간의 자료 동일성이 인정돼야 하고 동일성 확인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 신뢰성, 조작자의 전문성까지도 고려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해시값,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이 참여 상태에서 동일성을 확인했기에 증거 사용으로 인정한다라는 판례였습니다. 판례 두 번째입니다. 왕재산 사건인데요. 2013년도 7월 26일, 2013도 2511입니다. 하드카피와 이미징한 매체에서 문건을 출력한 경우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먼저 원칙인데요. 저장 매체 원본과 하드카피한 매체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피압수자 확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원칙이나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첫 번째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참여 수사관과 전문가 등의 증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법원이 직접 원본 저장 자료와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저장 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저장 매체 원본과 출력 문건에 대한 동일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